12살에 사람 죽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북한 특수요원. 그가 구호가 되기까지 죽여야 했던 수많은 사람. 그런데 한 번 죽은 후에야 그는 사는 법을 알게 되었다. 반죽이 익어가듯 지우는 조금씩 사람 냄새가 났다. 그런데 죽었던 이름, 구호가 다시 찾아왔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거주 지역을 남겨주시면 우리들의 만남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1년 전이었는지, 5년 전이었는지, 아니, 그보다 더 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기억 속의 말들은 다 잘려나간 필름처럼 중간중간 끊겨 있다. 명령, 보고, 암호, 인정사정 없는 단어들만 남았다. 확인, 처리 완료, 목표 제거. 그게 내가 사용하던 거의 모든 언어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2살. 나만이라면 초등학교 5학년이라 불렸을 나이에 나는 이곳에 들어왔다. 남쪽에서는 비슷한 구조를 군대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군대가 아니었다. 우린 그냥 그것을 이곳이라고 불렀다.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넌 가족이 없다. 여기서 나가는 날 넌 이름도 없다. 처음 온 날 나보다 2살은 많아 보이던 소년이 그렇게 말했다. 그 말투에는 동정도 위로도 위협도 없었다. 그저 오래전에 받아들인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그 말이 사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훈련은 아니, 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어울리지 않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죽지 않기 위해 배워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더 빨리 익혀야 했다. 총을 잡는 법, 사람 목을 꺾는 각도, 숨을 끊는 시간, 칼을 쥐고 뼈와 살을 구분하는 감각. 신문당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심장 박동과 호흡 패턴을 읽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정해진 감정만 갖고 정해지지 않은 감정은 버리는 법. 처음 사람을 제거하던 날도 나는 크게 떨지 않았다. 그건 내 덕이 아니었다. 이미 내 안에 있던 아이를 그들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죽여놓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거했는지 이젠 셀 수도 없다.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실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라는 표현 속에 가려진 채 처음 몇 번은 얼굴이 기억났다. 15살 때까지는 악몽도 조금씩 꾸었다. 하지만 20살을 넘기고 나서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라도 숫자만 남았다. 이번 임무 대상 3명, 추가 제거 대상 2, 몇 명을 보냈는지, 어떤 얼굴이었는지, 마지막에 어떤 눈빛으로 나를 봤는지. 이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처음 배정받은 번호는 OXX번대였다. 500번대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소모품이라는 뜻이었다. 앞줄에서 먼저 잘려나가는 칼날, 실패해도 크게 손해는 아닌 인원, 필요하면 버리고 필요하면 불러 쓰는 존재. 우리는 서로를 번호로만 불렀다. 이름을 쓰는 순간 정이 생기고 정이 생기면 싸움을 망치니까. 5-23 오늘 너 앞줄이야. 5-11 표정 관리해. 너무 겁먹은 티 난다. 그 속에서 나는 유난히 빨리 올라갔다. 내 손이, 내 눈이, 내 머리가 사람을 죽이는데 유난히 적합하게 태어난 것 같았다. 제 반응 속도 보였다? 흥분이 없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네. 훈련관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이 들릴 때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경고음 같은 게 울리긴 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그런 질문이 올라올 때마다 곧바로 다른 소리가 그걸 덮어버렸다. 살려면 더 잘해야 한다. 그게 전부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튀니지 임무는 지금도 또렷하다. 내가 500번대를 벗어난 계기였으니까. 사막과 도시, 쓰러져가는 시멘트 건물과 그 옆에서 번쩍이는 관광 호텔. 빛과 그림자가 너무 선명해서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도시였다. 우리가 맡은 일은 간단했다. 표면적으로는 비영리 단체로 위장한 무기 중개 조직의 핵심 인물을 제거하고 그들이 관리하던 금고 위치와 계좌 정보를 빼내오는 것. 문제는 이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고 우리가 받은 정보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다는 점이었다. 계획은 3번이나 바뀌었고 동료 2이 사라졌으며 협력자로 들어온 현지 브로커 셋 중 2은 날이 밝기도 전에 배신을 택했다.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명령은 단 한 줄이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목표 제거, 정보 확보, 실패 시 귀환 불가. 나는 그 문장을 그대로 이해했다. 실패 사망이라는 뜻으로. 그날 밤 시내 외곽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나는 16번째로 수정한 동선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정면이 아닌 옆문, 옆문이 막히면 지붕, 지붕이 예상보다 높았지만 상관없었다. 발소리를 최소화하고 숨을 삼키고 마지막에 남은 단어들만 골라 머릿속에 남겼다. 침입, 제거, 회수, 그리고 해냈다. 목표는 소음도 거의 내지 못하고 쓰러졌고 그가 쥐고 있던 USB와 암호화된 수첩은 내 손 안에 들어왔다. 귀환 후 나는 처음으로 상부 건물 최상층에 있는 방에 들어갔다. 벽에는 익숙지 않은 서류들과 낯선 지도들이 붙어 있었고 그 가운데에 흰 머리를 뒤로 넘긴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내 보고를 조용히 듣고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서류 하나를 꺼내더니 내 목에 걸려있던 얇은 금속판을 빼앗았다. 500번대 수고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서랍에서 새 금속판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9. 한 자리 숫자, 차갑게 새겨진 숫자. 이제 넌 9번이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소모품이 아니라 도구라는 걸. 버려지는 대신 끝까지 사용되는 종류의 도구. 고장나면 버리는 게 아니라 부서질 때까지 혹사당하는 도구. 그리고 그게 이곳에서의 승진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9번이 된 뒤 내 삶은 더 단순해졌다. 물론 임무는 더 복잡해졌고 상대는 더 위험해졌으며 내가 다루는 정보의 무게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오히려 조용해졌다. 목표 위치 서울. 암호명 한도건설. 임무 잠입 및 정보 탈취, 필요시 책임자 제거. 한 줄의 지시가 떨어지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그 안에 있었다. 이번 임무도 마찬가지였다. 베트남 임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출장. 실제 목적지는 베트남이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한도건설의 대형 프로젝트였다. 서류상으로 나는 하청업체에서 나온 기술자였고 조선소와 해외 플랜트 현장을 수없이 전전한 경력자라는 프로필을 달고 있었다. 흔한 얼굴, 범용적인 이름, 기억에 남지 않는 말투. 사람들이 이틀 정도는 기억하다가 일주일만 지나면 얼굴이 희미해지는 인간. 그게 내가 선택한 위장 캐릭터였다. 공사 현장은 늘 비슷했다. 먼지 섞인 바람, 욕설과 웃음이 섞인 외침. 어디서나 나는 매캐한 철 냄새와 땀 냄새. 현장 숙소에 배정받은 첫날, 나는 언제나 하던 것처럼 방 구조, 창문과 출입구, 벽 두께, 인접 방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까지 확인했다.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자동으로 내 움직임을 정리했다. 나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를 위해 준비된 음식은 먹지 않았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땐 늘 남들이 이미 집어먹던 반찬만 골랐고 도시락이 제공되는 날에는 포장을 직접 뜯지 않으면 손도 대지 않았다. 그게 내 생존 규칙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언제부터 흠집이 난 걸까?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부터였을까? 이번 임무는 이상하리만치 쉬워 보였다. 정보는 금방 손에 들어왔고 책임자의 동선은 놀랄 만큼 단순했다. 경계도 느슨했다. 무슨 자신감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허술했다. 이 정도면 실수해도 수습 가능하겠는데. 그 생각이 처음 머리를 스쳤을 때 내 안에서 누군가 아주 약하게 종을 울렸다. 생각 줄여. 방심하지 마.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만큼 크지 않았다. 몸이 피곤했던 탓일까? 몇 년째 이어진 임무로 인해 쌓인 피로가 어느새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던 걸까? 잠들기 전 나는 문고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창문을 살피고 침대 밑과 화장실까지 훑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을 했다. 한 번 더 확인하지 않고 습관처럼 반복하던 행동을 중간에서 끊어버렸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번째 실수는 내가 직접 준비한 음식조차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날 아침 나는 현지 시장에서 바나나 한 송이를 사왔다. 익숙한 노란색, 손에 익은 무게, 껍질을 벗길 때 나는 즙의 냄새. 바나나는 안전하다. 그건 내가 가진 근거 없는 확신 중 하나였다. 가공되지 않은 과일, 껍질로 보호되는 과육, 사서 들고 와 직접 가서 먹는다. 중간에 누군가 손을 댈 틈이 거의 없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그래서 나는 그 바나나를 아무 의심 없이 보통 때보다 훨씬 빠르게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세 번째 실수는 몸으로 떨어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현장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내일 비 온대. 아, 또야? 콘크리트 일정 또 밀리겠네. 한국어와 베트남어, 욕설과 농담이 섞인 소리들이 한꺼번에 내 귀를 스쳐 지나갔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자동으로 몸을 낮췄다. 길게 숨을 내쉬며 방 한가운데를 스캔하듯 눈을 돌렸다. 이상 없음. 그래, 이상이 없어야 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가 굳어 있었다. 바닥에 발을 딛는 감각이 이상했다. 마치 내 것이 아닌 다리를 남의 몸에 끼워 놓은 것처럼 둔했다.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다. 카메라 렌즈에 서리가 끼는 것처럼 초점이 잡히지 않았다. 뭐지? 입 밖으로 나간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약에 중독된 것이라는 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언제였을까? 어디서부터였을까? 머릿속이 빠르게 거꾸로 돌아갔다. 식당, 물, 공기, 손잡이, 컵, 수저. 몸에 배어있던 행동 중에 익숙함 때문에 경계를 풀었던 순간들을 하나씩 뒤집어 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아침, 시장, 바나나, 설마. 갑자기 그 장면이 또렷해졌다. 내가 바나나를 집었던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주 잠깐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생각했던 시선. 관광객을 보는 시선, 외국 노동자를 보는 눈길. 그게 아니었다. 아, 천천히 그러나 치명적인 깨달음이 머리를 관통했다. 내가 먹은 바나나였군.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기만 하면 손 쓸 수 있었다. 약물을 주입하기도 겉표면에 얇게 바르기도 쉬웠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몰랐던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다. 그래서 나 9번은 그렇게 정리되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의식이 꺼져가는 순간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상하게 또렷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낯선 발자국 소리 셋, 낮게 겹쳐지는 숨소리. 여기 맞지? 확실해. 9번. 내 이름 대신 내 번호를 부르는 소리. 나를 죽이기 위해 온 사람들의 번호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부르지 않았다. 서로의 이름이 필요 없는 임무.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본능적으로 시간을 계산했다. 평소의 나였다면 기껏해야 10초면 충분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자국이 세 걸음 들어올 동안 나는 이미 침대 밑으로 구르고 손에 닿는 첫 번째 도구로 가장 앞에 선 놈의 무릎을 부숴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둘은? 한 명은 놀라고 한 명은 반응한다. 놀라는 놈은 먼저 죽고 반응하는 놈은 늦게 죽는다. 그건 수십 번 반복해서 검증된 9번이라는 도구의 사용 설명서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설명서는 찢어져 있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시야가 어두워졌다가 갑자기 흰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꺼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뜨거운 기운이 다리에서 느껴졌을 때 나는 이미 한 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 죽은 거 아니었나? 나라는 존재의 대부분은 어릴 때 이미 죽었고 남은 건 9번이라는 번호가 달린 껍데기뿐이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도착한 예정된 종착지 같았다. 그런데 다리가 뜨거웠다.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나는 온 힘을 다해 몸을 굴렸다. 옆으로, 더 옆으로.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몸이 바닥을 몇 번이나 구르더니 턱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엔가 부딪혔다. 그리고 그 직후 귀를 찢는 소리가 들렸다. 쾅! 거대한 물체가 쏟아지는 소리. 뭔가가 떨어지며 공기를 짓누르는 무게. 시멘트였다. 오래전부터 귀에 익숙한 막 부어지기 시작한 시멘트가 바닥을 덮을 때 나는 저음의 진동, 코끝으로 스며드는 특유의 냄새, 촉촉하면서도 답답한 굳어질 때까지 사람을 가둬버리는 냄새. 나는 숨을 몰아쉬며 어렴풋한 시야로 옆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내가 누워있던 자리, 그곳을 그대로 덮어버리는 회색 시멘트의 물결. 조금만 더 늦게 굴렀다면, 조금만 더 몸이 무거웠다면 지금쯤 나는 서서히 굳어가는 시멘트 속에서 무언가를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다. 조금 전까지 이곳에서도 누구보다 잔인하고 누구보다 완벽한 임무 처리로 불리던 9번은 지금 막 누군가의 서툰 살해 시도와 우연에 가까운 본능 덕분에 겨우 목숨을 붙잡은 채 차가운 바닥 위에 젖은 개처럼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부터의 나는 누구지?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심지어 이름도 없던 9번. 누군가가 계획한 죽음에서 어쩌다 살아남은 이 존재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한 가지 사실만 분명했다. 이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나의 새로운 일장의 끝이자 다음 장의 시작이었다. 2장.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다. 이젠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의 의미는 나는 이제 9번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먼저 느껴진 건 냄새였다. 타들어간 시멘트 냄새가 아니라 젖은 흙과 매연, 튀김 기름과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냄새. 눈을 뜨자 흐릿한 하늘 대신 뒤집힌 세상의 바닥이 보였다. 나는 옆으로 몸을 굴렸다. 갈비뼈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다. 시멘트에 짓눌렸던 다리는 아직도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고 손가락 몇 개는 감각이 없었다. 그러나 살아있었다. 이 정도 상처로 죽을 거였으면 애초에 9번까지 못 올라왔지. 내 몸은 15년 동안 체계적으로 고장나도록 단련된 기계였다. 총탄과 칼날을 견디도록, 독과 고통에 버티도록 설계된 육체. 이 정도의 상처는 단지 속도가 느려지는 정도의 문제였다. 문제는 그 뒤였다. 나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다. 임무는 실패했고 보고할 상부도 없었다. 나를 제거하려고 온 3명이 있었고 그 위에 또 다른 명령자가 있었다. 이곳은 실패한 도구를 다시 주워오지 않는다. 실패한 도구는 잔해로 남겨두고 그냥 새로운 도구를 만든다. 이제 나는 버려진 도구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비틀거리며 골목 끝으로 나왔을 때 저 멀리에서 오토바이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베트남의 어느 항구 도시, 정확한 좌표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곳의 국가도 조직도 보호막도 없는 나 혼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몸에 배어있는 습관대로 나는 먼저 피난로를 찾았다. 골목의 구조, 건물의 높이, 지붕 간 간격, CCTV 위치, 경찰차가 다니는 도로 방향. 눈앞에 보이는 정보들을 본능적으로 깨어 맞추며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신분이 필요하다. 9번이라는 번호는 이미 죽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몸은 다른 이름을 달아야 했다. 기록상으로 죽은 누군가의 이름. 누군가가 잊어버린 사내의 삶. 그때였다. 아, 이 새끼야. 거친 한국어 욕설이 공기를 갈랐다. 등골을 타고 전기가 흘렀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좁은 도로 한복판, 두 무리가 서로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반쯤은 베트남 현지인, 반쯤은 한국인. 긴 철봉과 칼, 깨진 병을 든 손들이 마구 섞여 있었다. 한쪽은 현지 하청업체 쪽, 다른 한쪽은 한국 건설사 밑에서 움직이는 지역 조직. 나는 이런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적이다. 본능이 말했다. 저 혼란 속이라면 한 사람쯤 사라져도 아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피와 욕설과 고함 소리 사이에서 한 인간의 생사 따위는 금방 뒤섞여 버린다. 나는 허리를 펴고 걸음을 옮겼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는 더 지저분해졌다. 야, 이 개새끼야. 여기 베트남이야. 한국인이라고 안 봐줘. 죽여. 다 찍어버려.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고 사람 2명이 이미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피가 번져 있었다. 그 피 냄새는 내게 익숙했다. 훈련장, 사격장, 비밀 구금시설. 내가 지나온 모든 장소마다 있던 냄새였다. 나는 몸을 낮추며 양쪽 무리를 훑어봤다. 내 키와 비슷한 체구, 비슷한 어깨, 너비, 얼굴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 사진으로 남아도 쉽게 헷갈릴 만한 평범한 인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짧은 스포츠머리, 선명한 쌍꺼풀, 약간 처진 입꼬리. 몸으로는 싸움을 꽤 해본 티가 났다. 주먹을 내지르는 각도, 발의 중심 잡는 법, 시선 돌리는 속도. 누군가가 소리쳤다. 지훈아, 뒤. 그 이름이 내 귀에 들어왔다. 지훈.
나는 그 순간 그 이름을 기억했다. 내가 가져갈 이름. 내가 훔칠 삶.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움직임은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났다. 칼을 든 현지인이 지훈이라 불린 사내의 뒤를 향해 달려들 때 나는 이미 반대 방향에서 그 사이로 파고들고 있었다. 현지인의 손목을 잡아 꺾고 그의 몸을 지훈 쪽으로 밀어붙였다. 두 몸이 엉키는 그 찰나 나는 내 왼팔로 지훈의 목을 감싸 안았다. 지훈의 등 뒤에서 오른팔을 그의 턱 아래로 밀어넣고 목 뒤와 턱을 동시에 비트는 각도. 훈련 때 수백 번, 실전에서 수십 번 반복했던 동작. 척! 짧고 명료한 소리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지훈의 몸이 순간 힘이 빠지며 축 늘어졌다. 누군가는 그걸 뒤에서 껴안고 보호한 것처럼 봤을 것이다. 비명과 욕설, 철봉 부딪히는 소리, 오토바이 엔진 돌아가는 소리 사이에서 단 한 사람의 목이 부러지는 소리를 기억할 사람은 없다. 나는 쓰러지는 그의 몸을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눕히며 다른 쪽을 향해 발을 뻗었다. 내 발등에 걸려 넘어지는 현지인의 턱이 도로에 세게 부딪혔다. 비명이 터졌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아무도 내가 방금 한 일을 보지 못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싸움은 계속됐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여기서 더 싸울 필요는 없었다. 내 목적은 이 싸움의 승패가 아니라 이 싸움 속에서 사라질 한 사람의 자리였다. 나는 지훈의 팔을 잡고 비틀거리는 척하며 그를 골목 쪽으로 끌어냈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지훈 데려가. 피난처로 빼. 나를 내 편으로 착각해준 덕분에 우리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골목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었다. 골목 끝, 인적이 드문 벽 앞에서 나는 그의 몸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숨은 이미 끊어졌다. 목은 어색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나는 그의 주머니를 뒤졌다. 찢어진 지갑, 낡은 휴대폰, 베트남 돈과 한국 지폐 몇 장. 지갑 안쪽 찢어질 듯이 접힌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권지훈. 사진 속 얼굴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방금 죽인 얼굴. 이제 내가 가져가야 할 얼굴. 나는 그 카드를 조용히 쥐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옷을 벗기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이미 수차례 전장에서 죽은 동료와 옷을 바꿔 입고 탈출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다. 나는 피 묻은 티셔츠와 바지를 벗기고 내 거친 작업복을 그에게 입혔다. 그의 운동화와 내 낡은 군화도 바꿔 신었다. 그의 얼굴은 그대로 두었다. 왜냐면 잠시 후 이 시체를 발견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누가 죽었는지에 대한 확신이었으니까. 이 골목은 곧 정리될 것이다. 싸움이 끝나고 누군가는 사라진 이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때 이 시체를 본 누군가가 말하겠지. 지훈이다. 그걸로 충분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남은 건 내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내 얼굴을 만져봤다. 여전히 정갈했다. 아무도 이 얼굴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면 나중에 필요할 가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버려진 시멘트 벽돌을 하나 집어들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나는 벽돌을 들고 전력으로 내 얼굴 쪽으로 가져갔다. 쿵! 코가 먼저 무너졌다. 눈 주위에서 하얀 번쩍임이 튀었다. 두 번째, 세 번째. 광대뼈 근처에서 뜨거운 것이 터져나왔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나는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벽돌을 들었다. 이번에는 벽에 얼굴을 문댔다. 거친 시멘트 표면이 피부를 벗겨냈다. 마지막으로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얇은 칼을 꺼냈다. 턱선에서부터 뺨까지 길게 한번 그었다. 피가 흘렀다. 시야가 더 흐려졌다. 하지만 이 정도 고통은 훈련소에서 받았던 고문들에 비하면 장난에 불과했다. 나는 천천히 골목을 벗어나 다시 싸움이 벌어지던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이미 싸움은 거의 끝나 있었다. 양쪽 모두 헐떡이고 있었고 여럿이 쓰러져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 피와 먼지가 뒤섞인 한가운데에 조용히 누웠다. 누군가가 외쳤다. 야, 지훈이 아직 살아있어.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그래. 이제 나는 지훈이다. 그리고 오랜만에 조금은 깊게 잠들 수 있었다. 마이너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다. 공기의 냄새가 달랐다. 소독약과 약품, 땀 냄새가 섞인 특유의 병원 냄새. 왼쪽 팔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턱과 뺨 곳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깼네.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검은 반팔에 문신이 조금 올라온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뒤로 넓은 어깨를 가진 또 한 남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조직에서 저 사내가 중간 보스쯤 된다는 사실을. 그 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 사람을 오래 봐온 자의 관찰과 사람을 우습게 아는 자의 무심함. 기억은? 그가 물었다. 나는 일부러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약간의 공백을 섞은 한국어. 머리를 강하게 맞고 깨어난 사람처럼. 그가 피식 웃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목이 반쯤 나간 상태로 실려왔는데 살아난 게 신기한 거지. 옆에 있던 문신남이 말을 보탰다. 형님, 얘 진짜 지훈이 맞아요? 싸움판에서는 처음 보는 움직임이던데. 중간 보스로 보이는 사내가 내게 다가왔다. 기억 안 나? 너 이름 권지훈이야. 우리 쪽 사람이고 오늘 크게 한 건 했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눈을 들여다봤다. 난 영철이다. 앞으론 그냥 형님이라 불러. 나는 순간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봤다. 이 남자는 사람을 죽이는데 익숙하지 않다. 본능이 그렇게 판단했다. 이 바닥에 있으면서 아직도 손이 떨리는 사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형님.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자리를 바꾸었다. 9번은 죽었고 권지훈이 그 자리를 메웠다. 마이너스.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나는 다시 임무를 수행했다. 다만 이번엔 국가가 아닌 조직을 위해서였다. 처음엔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처음부터 모든 걸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싸움이 붙을 때마다 차이는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일반 조직원들은 경험으로 싸웠다. 싸움판에서 얻은 감으로 주먹을 휘둘렀고 분노와 술기운에 의존했다. 반면 나는 각도와 거리, 속도로 싸웠다. 상대의 어깨가 조금만 들려도 그 다음에 나올 주먹의 궤적이 보였다. 발끝이 바깥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엔 반드시 돌려차기가 붙었다. 그때마다 나는 한 박자 먼저 움직였다. 발목을 걷어차고 팔꿈치를 꺾고 목 뒤 신경을 눌러 기절시켰다. 그 과정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화도 즐거움도 흥분도 없었다. 그저 해야 할 동작을 해야 할 순서대로 수행했을 뿐이다. 어느 날 누군가가 뒤에서 속삭이는 걸 들었다. 야, 쟤 진짜 사람 맞냐? 얼굴이 마비된 귀신 같아.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다가 나중에는 하나의 별명으로 굳어졌다. 안명기. 얼굴이 굳어버린 귀신.
눈빛도 표정도 없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사내. 나는 그 이름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그 별명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게 만들어줬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조직 내에서 내 자리는 빠르게 올라갔다. 초기에는 단순한 해결사, 중간에는 전투조 리더, 나중에는 영철 형님이 직접 부르는 별동대의 선봉이 되었다. 우리가 움직이면 한 구역의 세력이 통째로 교체되었다. 밤에 들어가 새벽에 나왔다. 문이 열리면 안에 있는 사람 수를 먼저 계산했다. 출구는 몇 개, 무기는 어디,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어디. 외팔이 조직 두목을 제거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 나는 굳이 총을 쓰지 않았다. 밀폐된 당구장, 음악 소리가 크게 울리는 환경. 나는 그의 부하 셋을 소리 없이 기절시킨 뒤 그의 뒤에 서서 말했다. 불 좀 줄까요? 그가 돌아보며 웃는 그 순간 나는 손에 쥔 라이터로 그의 눈을 찔렀다. 비명이 튀어나오기 전에 목을 조였다. 그의 숨이 끊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2초였다. 밖에서 기다리던 부하들에게 나는 당구장 안을 보여줬다. 이미 끝났어. 이제부터 여긴 우리 쪽이야. 그날 이후 나를 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거나 아예 눈을 피하거나. 안명기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조직 구조를 움직이는 공포가 되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영철 형님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 지훈아, 저쪽 애들 살려둘 수 있으면 살려두자.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우리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쟤들도 그렇잖냐. 가끔은 그냥 겁만 줘도 돼.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바닥에서 그런 말은 곧 약점이 된다. 회장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영철이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약해. 저래서 후계자는 안 돼. 처음엔 뒤에서만 돌던 말이 나중에는 대놓고 나오기 시작했다. 영철아, 너의 조직원들을 놓고 떠나라. 큰 마찰 없이 조용히 떠난다면 좋겠다. 회장이 그 말을 꺼냈을 때 조직 내 공기는 미세하게 갈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리고 몇몇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 눈치를 살폈다. 그건 곧 이 조직에서 나의 힘을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향후 몇 년의 피 냄새가 달라지겠지. 나는 담담하게 상황을 관찰했다. 영철 형님은 그 말을 듣고도 당장 반발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조금 오래된 의자에 앉아 담배만 피웠다. 나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형님이 결심만 한다면 우리는 회장을 처리할 수 있었다. 자금줄을 끊고 전투조 핵심 인원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고 본거지 구조를 이용해 한 번에 장악하는 것.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다. 나와 별동대, 그리고 우리가 키워온 전투조 몇 명만 있으면 이 전쟁은 의외로 간단히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변수는 언제나 인간이었다. 영철 형님의 선택, 그의 한마디가 앞으로의 피 냄새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한 번 어떤 이름으로 살아남을지를 결정해야 했다. 영철을 따르는 조직원들이 모였다. 작은 창고, 낮은 천장, 싸늘한 공기. 각자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이곳은 늘 피냄새로 가득했던 곳이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피 대신 결심의 냄새가 퍼져 있었다. 영철 형님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불 꺼진 담배를 손가락으로 굴리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떠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 전체를 갈랐다. 이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남고 떠나고 싶은 사람은 나와 같이 떠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가 그 말을 할 거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바닥에서 떠난다는 건 대부분 죽는다는 뜻이었으니까. 하지만 영철 형님은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그의 얼굴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 날을 준비해왔던 사람 같았다. 그래,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라고 했었지. 그는 늘 말했다. 지훈아, 언젠가 따뜻한 식탁을 갖고 싶다. 술잔 말고 밥그릇으로 채워진 식탁 말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런 건 세상에서 제일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사람들은 동요했지만 결국 대부분은 남았다. 조직에 남는 게 훨씬 합리적이었다. 돈, 지위, 안정, 폭력의 균형 그게 이 세계의 언어니까. 결국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 영철 형님, 나 그리고 정수. 정수는 막내였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얼굴로 형님을 따라 나섰다. 형님, 전 그냥 형님이 가는 데 갑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 녀석은 운명을 갈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형님은 그날 밤 마지막으로 조직 사무실에 불을 껐다. 그 불이 꺼지는 걸 나는 오래 바라봤다. 그건 단순한 전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어둠의 시간이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형님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엔 쉬는 삶을 살아보자. 그 말을 듣자 웃음이 새어나왔다. 형님,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쉬워야지. 빵 만들고 커피 내리고 돈 받고 얼마나 단순해. 빵이요? 그래, 베이커리 카페다. 이름도 생각해놨어. 습관 베이커리. 괜찮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살인과 잠입으로 인생을 살아온 인간들에게 빵집 습관이라니. 이건 웃기다는 말로도 부족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우리는 진짜로 베이커리를 열었다. 정확히 말하면 열었다기보다 만들었다. 형님은 건물 임대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두 자기 돈으로 처리했다. 어차피 저축한 돈 이런 데 써야지. 그동안은 피로 벌었으니까 이젠 밀가루로 벌자. 정수는 도면도 없이 가벽을 세우고 나는 그 위에 조명을 달았다. 어둠 속에서 총기 개조하던 손으로 이젠 콘센트를 연결하고 선을 묶었다. 웃기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법적인 일을 해온 손들이 이젠 합법적으로 땀을 흘리고 있었다. 형님은 간판을 걸며 말했다. 좋다. 이젠 우리도 사람답게 살자. 형님, 손님이 올까요? 글쎄, 우리도 모르지. 일단 열고 오면 받고 없으면 쉬자. 습관 베이커리의 첫 영업일, 우린 셋이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제빵사였다. 문제는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는 거다. 형님은 내게 제빵학원에 등록시켜줬다. 이제부터 내 임무는 반죽이다. 그 말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진지했다. 진짜로 새벽 5시에 나를 깨워 학원에 보냈다. 처음 반죽을 하던 날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칼을 찾고 있었다. 밀가루 반죽을 누르면서도 손끝에선 칼날의 감각이 떠오르곤 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나는 자신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반죽을 치대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다.
칼 대신 반죽, 피 대신 밀가루, 명령 대신 레시피. 그 단순한 과정이 조금씩 나를 바꿔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수는 바리스타가 되었다. 문제는 에스프레소 머신보다 사람 상대를 더 어려워했다는 거다. 형님, 손님이 말을 걸어요. 그게 손님이야, 정수야. 아니, 커피 말고 인생 상담을 해요. 그럼 그냥 들어줘. 원래 카페는 다 그런 데야. 그때마다 형님은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의 냉정한 중간 보스가 아니라 정말로 평범한 사장이었다. 그는 카운터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즐거워했다. 지훈아, 봐라. 이게 돈이다. 총 안 쏘고 칼 안 들고 그냥 들어온다. 나는 웃었다. 형님, 그렇게 들어온 돈은 느리잖아요. 느려도 괜찮다. 대신 안 무겁잖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게는 하루하루 열지만 손님은 받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사람을 피했다. 아직은 세상이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 역시 세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형님은 손님이 없는 가게를 연습장이라 불렀다. 언젠간 손님이 오겠지. 그때까지는 연습이다. 손님 없을 때도 빵 굽는 습관, 그게 진짜 습관이지. 그 말이 웃기게도 점점 나한테 맞아갔다. 매일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 열을 맞추고 식빵을 구워 꺼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건 성취감이 아니었다. 그냥 살아있다는 감각. 이제는 칼의 냉기가 아니라 밀가루의 온도로 하루를 재는 삶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아침 정수가 라떼를 한 잔 내게 건넸다. 형님, 이거 마셔보세요. 쓴데. 형님, 커피는 원래 써요. 너는 왜 항상 웃냐? 웃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 말이 어쩐지 좋았다. 나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상처 위로 처음으로 온기 같은 표정이 떠올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 되면 형님은 늘 카운터에 앉았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조용히 전구 하나만 켜고 내게 물었다. 지훈아,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니 어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렵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형님은 웃었다.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시끄럽지 않다는 건 이제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형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 지훈아, 이제 또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자. 또요? 그래. 이번엔 정말로 평안한 사람으로. 내가 가진 기술 다 내려놓고 그냥 살아봐. 내가 도와줄게. 그의 말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나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내가 지훈이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끝까지 감쌌던 이유가 이제서야 이해됐다. 그는 나에게 평범한 세상으로 돌아올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다. 형님, 저도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습관 베이커리의 문에 종이 한 장이 붙었다. 영업 준비 중. 오늘도 연습합니다. 누군가 보면 문 닫은 가게로 보였겠지. 하지만 우리에겐 그 문이 새로운 출입문이었다. 이제 우린 칼이 아닌 손으로, 피가 아닌 반죽으로 이 아닌 삶을 굽기 시작했다. 세상은 아직 우리를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사람 냄새를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새로운 습관이었다. 이제 나의 임무는 제빵사였다. 새벽에 눈을 뜨면 총 대신 밀가루를 확인하고 총열의 온도 대신 오븐의 온도를 맞췄다. 처음엔 이 모든 게 장난 같았다.
사람을 죽이는데 20년을 썼던 손이 빵을 만들겠다고 반죽을 치댄다는 것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밀가루를 만지다 보면 마음이 잠잠해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아도 손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천천히 내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빵학원은 지하 1층에 있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희미한 버터 냄새와 설탕 타는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문을 열면 늘 같은 풍경이었다. 반질반질한 스테인리스 작업대, 커다란 믹서기, 하얀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 대부분은 내 또래보다 조금 어린 사람들, 혹은 머리가 희끗한 중년 아주머니들이었다. 오늘은 기본 식빵 반죽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강사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노트를 꺼내고 메모를 했다. 나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 대신 손으로 기억했다. 손에 닿는 온도, 반죽의 탄력, 눌렀을 때 올라오는 속도. 살아남기 위해 외웠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억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도 별다른 일 없이 수업이 시작될 줄 알았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 나는 반죽을 치대던 손을 잠시 멈추고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조금은 숨이 찬 얼굴로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다. 하얀 앞치마를 허리에 급히 두르며 그녀는 강사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이 하원 시간이 조금 밀려서요. 아이. 그 단어가 귀에 걸렸다. 그녀는 수업 끝쪽 내 작업대 바로 맞은편에 서게 되었다. 뒤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배정되는 자리였다. 강사가 말했다. 지훈 씨, 오늘은 파트너 있으니까 같이 반죽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맑았다. 하지만 그 맑음 안쪽에 조금은 오래된 피곤함 같은 것이 깔려 있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아주 조심스럽게 상대의 눈치를 보며 말을 건네는 사람의 목소리. 나는 잠시 늦게 대답했다. 예.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 살아오는 동안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수업은 기본 식빵과 소시지빵을 만드는 날이었다. 반죽을 나누어 치대다가 강사가 말했다. 두 분 반죽 한 덩어리씩만 치대고 나중에 합쳐서 발효해도 됩니다. 그녀가 내 쪽을 보며 물었다. 혹시 제가 반죽을 좀 느리게 해서 속도 맞추는데 방해되진 않을까요? 나는 반죽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괜찮습니다. 저는 느린 것도 익숙합니다. 그 말은 내 속마음이었다. 어릴 땐 빨라야만 살 수 있었지만 이젠 조금 느린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반죽 위를 오갔다. 조금 서툴고 힘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손길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내 손은 탄탄했다. 군인처럼 정확하고 거칠었다. 서로 다른 두 손이 같은 반죽을 만지고 있었다.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때려본 손이 아니겠지. 그 생각을 하자 반죽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오븐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가 만든 빵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창 너머로 올라오는 김 사이로 노릇해진 빵 윗면이 보였다. 강사가 웃으며 말했다. 두 분 빵이 모양이 비슷하네요. 잘 맞는 파트너인가 봅니다. 그녀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제가 실수한 걸 이분이 많이 살려주셔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서툽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전 안 그래 보이는데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학원을 떠났다. 집으로, 직장으로, 각자의 삶으로. 나는 평소처럼 빵을 상자에 담아들고 계단을 올라왔다. 오늘은 이상하게 한 계단 한 계단이 조금 가벼웠다. 밖으로 나오니 저 멀리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가 아이와 함께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작은 남자아이가 손에 빵 봉지를 들고 신나게 그걸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 옆에서 작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겼다.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울렸다.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다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나도 내 삶을 쉽게 말해줄 수 없듯이 그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습관 베이커리에 돌아오니 형님이 카운터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나를 보았다. 오늘은 얼굴이 좀 다르네. 어디 가요? 반죽 잘 된 얼굴이야. 형님의 말은 늘 농담인지 진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정수가 웃으며 말했다. 형, 근데 오늘 빵은 진짜 맛있어요. 발효가 잘 된 느낌? 나는 반죽통을 씻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두 손이 같은 반죽을 만지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학원 풍경이 떠올랐다. 늦게 들어와 숨을 고르던 얼굴, 미안해서 더 열심히 반죽하던 모습, 아이에게 빵을 쥐어주던 손. 그 손이 참 부드러워 보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학원에 나왔다. 언제나 조금 늦게, 조금 숨이 찬 얼굴로. 어느 날은 아이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들어온 적도 있었다. 강사가 웃으며 말했다. 수연 씨, 오늘도 힘들었죠? 그때 알았다. 그녀 이름이 수연이라는 걸. 그녀는 대답했다. 그래도 여기 오는 시간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엄마라서요.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다. 집에서 그냥 엄마인 사람. 집에서는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하는 사람. 나와는 아주 다른 삶이지만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다. 나는 한때 그냥 번호였다. 9번, OXX번데. 이름이 아닌 숫자로만 불리던 인간. 숫자로 불리던 나와 엄마라는 하나의 역할로만 불리는 그녀. 둘 다 자기 이름으로 살아본 시간이 어쩌면 많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업이 끝나고 우연히 같은 방향 버스를 타게 된 날이 있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빵 냄새 참 좋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냄새만 맡아도 조금 기분이 좋아지죠. 그녀가 웃었다. 전 아직 제 손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집에서 아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다가 오니까 손에서 비누 냄새랑 세제 냄새만 나는 것 같거든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잠깐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조금 박인 손, 깨끗하지만 수고로움이 배어 있는 손. 전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전 원래 사람 냄새를 잘 못 맡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근데 요즘은 빵 냄새가 좋습니다. 그 말이 조금은 서툴게 들렸는지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상한 말이네요. 근데 듣기 싫지 않은 이상함이에요. 버스 창밖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 하나를 떠올렸다. 누군가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나? 임무 보고도 아니고 명령 확인도 아니고 협박도 거래도 아닌 대화. 그저 향기에 대한 이야기. 손에 남은 냄새에 대한 이야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좋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후 학원 수업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강사는 수료증을 나눠주며 말했다. 이제 각자 자리에서 자기 빵을 구우시면 됩니다. 가게를 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집에서 가족들 주려고 배우신 분도 계시겠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나는 조금 큰 용기를 냈다. 수업이 끝나고 수연이 가방을 정리할 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가게 구경 오시겠습니까?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가게요? 제빵 사세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제빵사라는 말을 처음으로 내 입으로 들었던 순간이었다. 예. 이제 막 제빵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이 시간만 잘 맞으면. 네, 가볼게요. 그 대답 하나가 그날 하루를 통째로 밝게 만들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몇 날 며칠을 나는 습관 베이커리의 오븐 앞을 지키며 처음으로 제대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형님은 계속 웃었다. 야, 지훈이 얼굴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 처음 본다. 정수가 옆에서 거들었다. 형, 이거 고백 아닌가요? 나는 반죽을 치대며 말했다. 빵이 먼저입니다. 빵이 맛없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형님이 피식 웃었다. 맞다, 맞아. 사랑도 빵도 기본이 안 되면 오래 못 가지. 그 말이 좀 웃기면서도 어딘가 맞는 말 같기도 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녀가 습관 베이커리에 처음 온 날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게 보였다. 나는 일부러 바쁜 척을 했다. 정수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며 인사했다. 여기가 지훈 씨 가게인가요? 형님이 웃으며 말했다. 예, 여기 주방장입니다. 겉으로는 묵묵하고 안으로는 더 묵묵한 사람이지요. 그 말에 수연이 피식 웃었다. 묵묵한 사람 좋아해요. 그 말 한마디에 반죽이 살짝 엇박자로 섞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놀림을 멈추고 말았다. 형님은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나는 내 손으로 만든 빵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밀었다. 아직 손님 받는 단계는 아니라서 연습용입니다. 수연은 빵을 천천히 뜯어 입에 넣었다. 한참을 씹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금 짭니다. 나는 잠시 굳었다. 그녀는 바로 덧붙였다. 근데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누군가의 평가를 이렇게 가슴으로 받은 적이 있었나? 승인, 불합격, 임무 실패, 성공. 그런 딱딱한 단어들 말고 조금 짜지만 따뜻한 빵. 그건 내가 만든 무언가에 처음으로 붙여진 문장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후로 수연은 자주 가게에 들렀다. 아이 유치원에 맡겨놓고 2시간쯤 비는 시간 혹시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안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설거지를 도왔고 그 다음에는 모양 잡기를 도왔고 어느 날은 직접 반죽을 하기 시작했다. 둘이 나란히 서서 반죽을 치대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도 천천히도 흘렀다.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았다. 대신 오늘 반죽은 어떤지, 어제보다 발효가 잘 되는지, 오늘 손님이 몇 명 왔다 갔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로 주방 안이 채워졌다. 어느 날은 수연이 이런 말을 했다. 빵은 참 신기하죠. 내가 손 떼는 만큼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손을 만나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거. 나는 그 말을
오랫동안 곱씹었다. 내가 만난 손은 늘 칼과 총을 쥔 손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손은 반죽을 부드럽게 누르는 손이었다. 그 차이가 내 인생 모양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지도 몰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형님이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예. 사람이 사랑을 시작했다는 건 말이다. 형님이 잠시 말을 고르더니 웃으며 덧붙였다. 그 사람 안에 이제 총 대신 빵이, 피 대신 반죽이 담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형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형님이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다. 나도 한때는 평범한 식탁을 꿈꿨다. 하지만 그때는 내 손이 너무 더러워서 누군가의 밥상에 함부로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더라.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제는 좀 다르다. 너랑 정수 그리고 수연 씨가 만드는 빵이면 나도 언젠가는 그 식탁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우리가 굽는 빵이 누군가의 식탁이 되고 누군가의 하루가 되고 어쩌면 누군가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게 폭력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달라서 더 그랬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나는 가게 불을 끄기 전에 오븐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총열을 확인하던 손이 이제는 오븐 문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내 삶에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는 것을. 사람을 경계하는 습관 대신 누군가를 위해 빵을 굽는 습관. 혼자 살아남는 습관 대신 누군가와 나누는 습관. 그리고 죽는 법을 배우던 습관 대신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는 습관. 습관 베이커리에는 이제 2명의 제빵사가 있었다. 서툴지만 진심인 손, 차갑지만 조금씩 따뜻해지는 손. 그 두 손이 만드는 빵 냄새가 천천히 골목 어귀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다시 살아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상하게도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햇살이 가게 유리창을 통과할 때마다 반죽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밀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릴 때마다 그 안엔 늘 웃음이 섞여 있었다. 습관 베이커리는 이제 진짜 가게가 되었다. 영철 형님이 손님을 맞이하고 정수가 커피를 내리고 그리고 그 옆에서 수연과 내가 빵을 구웠다. 가게 한쪽 벽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매일 아침마다 수연이 손수 물을 줬다. 그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초록빛이 조금씩 짙어졌다. 형님은 가끔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훈아, 내가 굽는 건 빵이고 수연 씨가 굽는 건 공기다. 둘이 같이 있으니까 가게 냄새가 살아있지. 나는 대답 대신 반죽에 집중했다. 하지만 형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내가 구운 빵은 늘 일정했지만 수연이 손을 대면 그 위에 묘하게 사람 냄새가 배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침이 되면 가게 문 앞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섰다. 이젠 진짜 손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 어제 먹은 고구마빵 있지요?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연이 밝게 대답하면 나는 5분 안에 빵을 꺼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빵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우아하고 환호했고 정수는 커피를 내리며 아이들을 놀렸다. 너희 커피 마실 나이는 아니잖아. 그럼 초코우유 주세요. 그런 소소한 대화가 하루를 채웠다. 이상하게도 이 평범함이 그 어떤 총성보다 강하게 내 가슴을 울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점심 무렵이면 가게 안엔 단골이 된 사람들로 가득 찼다. 회사원, 동네 주민, 그리고 아이 엄마들.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눈에 띄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살았다. 누구도 내 이름을 묻지 않았고 내 과거를 캐묻지도 않았다. 오늘도 빵 잘 됐어요? 수연이 그렇게 묻곤 했다. 응. 오늘은 반죽이 조금 더 숨을 쉬었어. 그녀는 그 말을 좋아했다. 빵도 숨을 쉰다니 참 예쁜 말이네요. 그녀는 자주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내 안의 오래된 그림자들을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은 비가 내렸다. 손님이 줄고 가게 안엔 빗소리만 가득했다. 수연은 유리창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지훈 씨, 비 오는 날 빵 냄새가 더 진하죠? 습기 때문이겠죠. 아니요. 마음 때문이에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비 오는 날은요,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더 천천히 숨쉬게 돼요. 그런 날은 마음이 빵 냄새를 더 잘 기억하거든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 세상엔 이해가 아니라 느낌으로 존재하는 말들이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형님과 셋이서 늦은 식사를 했다. 정수가 불판 위에서 고기를 굽다가 말했다. 형님, 이제 우리 진짜 평범해진 거죠? 형님이 웃었다. 글쎄, 평범이란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아무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럼 됐죠. 그게 평범이죠. 나는 조용히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다. 무섭지 않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형님이 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잔에 술을 따르며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사람은 말이야. 누군가를 무섭게 만드는데 평생을 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할 수도 있다. 그 말은 오래 남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가게 앞에 작은 꽃집이 생겼다. 수연이 퇴근길에 거기서 국화를 한 다발 사왔다. 빵 냄새랑 같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형님이 카운터에 꽂으며 말했다. 이 가게는 이제 사람 냄새도 나네. 그날 이후로 수연은 매일 다른 꽃을 가져왔다. 장미, 안개꽃, 라벤더. 그 향기들이 오븐 열기와 섞이며 가게 안 공기를 달리 만들었다. 어느 날은 수연이 내게 조용히 물었다. 지훈 씨는 언제부터 빵을 만들고 싶었어요? 나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이 막혔다. 언제부터라니?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언제부터라는 게 없었다. 그건 명령이었지, 욕망이 아니었다. 하지만 빵을 만들기 시작한 건 달랐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서였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언젠가부터 누군가를 살리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빵이든 말 한마디든. 수연은 내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럼 지금 살리고 있네요. 매일 아침마다.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믿는 눈빛이었다.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마치 반죽 속에 열이 스며드는 것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평화란 늘 짧게 머물다 간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다. 양복 차림, 발소리가 묘하게 일정했다. 손님이라기엔 눈빛이 너무 건조했다. 여기 영철 씨 맞습니까? 형님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회장님께서 오랜 친구분께 인사 좀 전해달라 하시네요. 그 말 속에는 단 한 글자도 인사라는 뜻이 없었다. 형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인사는 늘 반갑죠. 그가 그 말을 할 때 나는 이미 오븐 옆에 있던 반죽칼을 손에 쥐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훈련된 방식으로 움직였다. 형님이 낮게 말했다. 그들은 역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나는 수연이 퇴근할 때까지 가게 불을 끄지 않았다. 그녀가 문 앞에서 인사하며 말했다. 오늘은 피곤하시죠? 내일은 제가 반죽 먼저 해둘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 씨. 네. 내일은 혹시 아이 유치원 끝나고 바로 집에 들어가세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예보엔 맑다던데요. 그래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알겠어요. 빵집 사람 말은 왠지 믿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녀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오랜만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번엔 내 목숨이 아니라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형님은 뒷방에서 오래된 총을 꺼냈다. 총열은 닳았고 손잡이는 오래된 손때로 달아 있었다. 이걸 다시 쓸 줄은 몰랐는데. 형님, 지훈아, 이번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키기 위해서다. 그 말이 맞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늦게 도착한 인간들이었지만 적어도 이번엔 지켜야 할 게 있었다. 형님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지훈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게 지금 너의 신이야. 그 신을 위해 싸워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두 손을 조용히 내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엔 절대 먼저 칼을 들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그 사람을 해치려 한다면 나는 다시 안면기가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가게 불이 꺼지고 거리엔 봄비가 내렸다. 라벤더 냄새와 빵 냄새가 뒤섞인 골목. 그 끝에서 낯선 그림자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모든 평화의 시간은 그 빗소리와 함께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다. 6장. 그림자가 다시 온다. 습관 베이커리의 하루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평화로웠다. 아침이면 정수는 가게 앞 유리창을 닦았고 나는 오븐을 예열했다. 수연은 꽃집에서 작은 꽃다발을 하나 사들고 와 카운터 옆에 놓인 유리병에 꽂았다. 빵 냄새, 꽃 냄새, 커피 냄새. 세 가지 향이 섞여 있는 이 작은 가게는 언뜻 보면 그저 조용한 동네 빵집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한 가지가 더 보였다. 문 손잡이 위에 남은 익숙한 손의 흔적, 가게 앞 전봇대 아래 잠시 섰다가 사라지는 그림자, 오후만 되면 멀리서 서성이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돌아가는 남자들. 나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다. 일이 시작되기 전 공기 속에 떠도는 긴장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폭력 조직의 사내들이 처음 가게에 찾아왔던 날 그들은 형님에게 말 대신 눈을 들이밀었다. 형님, 그동안 편히 지내셨습니까? 이젠 형님 소리 들을 사이도 아니잖아. 형님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아주 단단했다. 남자들 중 하나가 칼집을 살짝 드러내 보였다. 단순히 칼을 갖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었다. 기억하지요? 우리는 아직 이걸 쓰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인사였다. 그날 이후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조용히 불을 끄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그런 형님의 뒷모습을 주방 안에서 몰래 지켜봤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처럼 시작됐다. 아침 일찍 식빵을 구웠고 정수는 라떼를 연습했고 수연은 새로 배운 모양의 소시지빵을 구웠다. 지훈 씨, 오늘 애 유치원에서 발표회 있어요.
끝나고 들를게요. 수연이 가게 앞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덧붙였다. 마음이 불편했다. 이런 날일수록 가까운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안전했다. 수연은 내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빵만 사갈게요. 그녀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나는 문 앞까지 나가 바라봤다. 햇빛이 참 좋았다. 평범한 평일 오후의 햇빛.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햇빛.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날 저녁에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걸. 마이너스. 점심 무렵 가게에 낯선 손님들이 들어왔다. 양복 위에 싼 티가 나는 코트, 허리춤에 감춰둔 것처럼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주름. 나는 그들을 보자마자 손이 먼저 반응했다. 반죽 칼이 있는 자리, 출입문까지의 거리, 정수와 형님의 위치. 하지만 나는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먼저 칼을 빼게 해야 한다. 형님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들 중 하나가 카운터까지 와서 말했다. 영철이 형님,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시죠. 형님은 그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앞치마를 풀었다.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 그냥 인사하러 온 건 아닐 텐데. 인사는 밖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이미 결론이 붙어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나와 작게 말했다. 형님,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형님은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떤 계산도 망설임도 없었다. 지훈아, 빵집은 지켜야지. 그 한마디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형님은 코트를 걸치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이너스. 나는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정수에게 말했다. 정수야, 문 안에서 잠깐만 잠가라. 형, 나도. 아니, 만약 일이 생기면 수연 씨가 왔을 때 누군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 정수의 눈이 흔들렸다. 형, 다신 그쪽 일 안 하겠다면서요. 나는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 근데 지금은 형님이 밖에 나가 계신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정수는 이를 꽉 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앞치마 끈을 풀며 문고리를 잡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편했다. 지금 내가 나가는 건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내가 선택한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다. 마이너스. 가게 밖 골목은 조용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라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모퉁이를 돌아 조금 떨어진 공터 쪽으로 가자 그들이 보였다. 승합차 옆 형님이 서 있었다. 그 앞을 3명의 남자가 둘러싸고 있었다. 한 명은 담배를 물고 있었고 한 명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였다. 나머지 한 명이 형님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형님, 회장님이 많이 섭섭해 하십니다. 말도 없이 훌쩍 사라지시고 이제는 이런 데서 빵이나 굽고 계시다니. 형님이 웃었다. 늙으면 이도 없고 칼도 없어지는 법이지. 근데 형님이 없는 동안 이 바닥이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특히 형님 곁에 달라붙어 있던 그 귀신 같은 놈. 안명기. 회장님은 그 놈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리신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공터 입구에 서 있었다. 굳이 숨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는 피식 웃었다.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지훈 씨,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들이 먼저 칼을 뺐다. 허리춤에서, 소매 속에서, 주머니 안에서 날이 햇빛을 받아 잠깐 번쩍였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이제부터의 일은 명확했다. 말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형님이 낮게 말했다. 지훈아, 예, 여기서 끝내자. 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서 끝내자.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그림자도 여기서 끝내야 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첫 번째로 움직인 건 담배를 물고 있던 남자였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곧장 내 쪽으로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발끝을 먼저 봤다. 발끝이 바깥쪽으로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러면 몸은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 들어온다. 그가 팔을 크게 휘두르기도 전에 나는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꺾었다. 그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나는 무릎으로 그의 허벅지를 찍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그의 목을 꺾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만 팔꿈치를 꺾고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죽이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울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모든 싸움을 내 방식대로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두 번째 놈이 형님 쪽으로 달려들었다. 형님은 예전처럼 빠르진 않았지만 여전히 정확했다. 그는 몸을 비켜 상대의 팔을 쓸어 올리듯 잡았다. 칼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고 형님의 발이 상대의 복부를 찼다. 남자가 뒤로 나자빠졌다. 형님 몸의 움직임은 예전보다 조금 둔해졌지만 리듬은 아직 살아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세 번째 놈이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놈.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있던 놈. 그는 싸움 구경꾼처럼 서 있다가 순간 몸을 돌렸다. 그의 손에 들린 건 칼이 아니라 짧은 쇠파이프였다. 그는 곧장 형님 머리 쪽으로 휘둘렀다. 형님, 내가 소리치는 동시에 형님이 팔을 들어 방어했지만 쇠파이프는 생각보다 빨랐다. 쾅! 둔탁한 소리가 났다. 형님의 어깨가 크게 젖혀졌다. 그는 잠시 균형을 잃었지만 바로 버텼다. 늙어서 요즘은 이런 게 좀 아프네. 그 말에 놈들이 비웃었다. 그래서 정리하러 온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들이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 나는 몸을 낮췄다. 모든 소리가 느려졌다. 발소리, 숨소리, 쇠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 내 몸은 오래된 습관대로 움직였다. 왼손으로 첫 번째 놈의 손목을 쳐내고 오른손으로 그의 턱을 밀었다. 그의 머리가 뒤로 꺾이면서 호흡이 잠시 끊겼다. 두 번째 놈이 옆구리 쪽으로 칼을 들이밀었다. 나는 몸을 돌려 칼날을 비껴나가게 만들고 그의 손목 안쪽을 발로 찼다. 칼이 또 한 번 바닥에 떨어졌다. 싸움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나에게 이 정도 숫자는 위협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 싸움이 단순한 현장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이 싸움이 끝난 후 누가 다시 우리를 찾아올까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놈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그만합시다. 형님이랑 저 귀신놈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살아있는지 보러 왔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싸움은
진짜 칼싸움이 아니라 보고였다. 회장님께 보고 올게요. 그동안 숨어 지내세요. 곧 정식으로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형님이 그 말에 짧게 웃었다. 그래, 이런 건 꼭 정식으로 해야지. 놈들이 물러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싸움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마이너스. 승합차 쪽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얀 봉지를 든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비닐봉지 안에는 일반인이 들고 다닐 만한 물건이 아니었다. 검은 철, 짧은 총열. 총이다. 나는 눈으로 그 거리를 재었다. 우리와의 간격, 그가 팔을 들고 조준하는 데 걸리는 시간, 내가 뛰어들 수 있는 거리. 머릿속에서 수치들이 빠르게 오갔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지금 뛰어들면 나는 살 수 있지만 형님은 위험하다. 이미 내 몸은 형님 쪽으로 돌아서 있었다. 그 순간 총구가 번쩍였다. 싸구려 소음기가 달린 탓인지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지훈아, 형님의 목소리가 눈앞에서 터졌다. 그리고 내 몸이 아니라 형님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내 앞을 가로막았다. 시간이 느려졌다. 형님의 어깨가 살짝 흔들리고 입술이 조금 떨리고 눈동자가 아주 잠시 내 쪽을 향했다. 그리고 몸이 무너졌다. 총성이 끝났을 때 형님은 이미 내 앞에 쓰러져 있었다. 마이너스. 나는 본능적으로 형님의 몸을 붙잡았다. 피가 손바닥 아래에서 빠르게 번졌다. 총알은 깊게 들어간 것 같았다. 어디를 맞았는지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감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상처는 내가 아무리 손을 써도 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놈들이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누군가 소리쳤다. 승합차가 떠나는 소음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차를 쫓아가지 않았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건 쫓아가서 죽여야 할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마이너스. 형님. 형님이 힘겹게 웃었다. 시끄럽네. 빵집 주방장답지 않게. 그의 호흡이 거칠었다. 가슴이 들썩거릴 때마다 피가 조금씩 더 흘러나왔다. 119 부를게요. 병원 가면. 지훈아. 형님이 내 말을 끊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나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형님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 가까웠다. 난 한 번쯤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서 죽고 싶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이번에는 도망 안 갈 거야. 여기 내가 굽는 빵 냄새 나는 이 골목에서 죽어도 괜찮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형님, 왜 울어? 넌 아직 울 나이도 아니잖아. 형님이 애써 웃었다. 지훈아, 예. 다신 혼자 싸우지 마라.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부탁에 가까웠다. 너 혼자 싸우는 거 너무 오래 봤다. 형님 손의 힘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내 편을 먼저 만들어라. 사람 곁에 두고 싸워라.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수연 씨한테는 내가 괜찮다고 전해줘라. 내가 너한테 잘 부탁한다고 했다고.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형님의 눈동자가 조금씩 흐려지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멈췄다. 나는 한참 동안 형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지만 입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속에서만 맴돌았다. 마이너스. 얼마가 지났을까? 정수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형님. 그는 형님의 몸을 보고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형,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그제야 입을 열 수 있었다. 우린 살아야 한다. 이게 사는 겁니까? 정수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형님 없이 이게 사는 거냐고요. 나는 그 감정을 이해했다. 나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형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다시는 혼자 싸우지 마라. 나는 정수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수야. 예. 우리 함께 살아보자. 그리고 함께 싸우자. 정수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건 복수의 눈이 아니라 곁을 찾는 눈이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습관 베이커리의 불은 끝내 켜지지 않았다. 가게 안에는 형님이 앉던 의자, 형님이 세던 동전, 형님이 걸어둔 앞치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주방 한가운데 서서 오븐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총열의 끝을 바라보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오븐 문을 붙잡고 있었다. 형님, 전 다시 총을 쥐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이제 내가 싸우는 이유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정수가 있다. 수연이 있다. 그리고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언젠가 나를 향해 올지도 모를 또 다른 손길이 있을 것이다. 형님이 말한 것처럼 이젠 나 혼자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싸우고 함께 사는 이야기를 써야 했다. 형님은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말과 습관은 가게 곳곳에 남아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불 꺼진 오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형님, 이제부터는 제가 형님 목까지 굽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우리 셋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딘가에서 내 과거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북쪽 어딘가에서 구호 생존이라는 보고를 받고 가라앉지 않는 눈빛으로 지도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곧 내가 다시 구호와 마주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남을 선택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그저 형님의 빈자리를 안고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수라는 단어를 내 입안에서 굴려보기 시작했다. 이번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의지로 싸우겠다. 형님의 죽음이 나를 다시 어둠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지켜야 할 빛이 생겼다는 것. 그게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가장 다르게 만드는 점이었다. 마이너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빵 대신 총을 만지는 꿈을 꾸었다. 손끝이 밀가루가 아니라 금속의 차가움을 느끼고 오븐의 불빛 대신 총열의 불꽃이 내 앞을 비췄다. 잠에서 깨어나면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고 그 위로 아직 지워지지 않은 피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다. 형님이 떠난 그날 이후 습관 베이커리는 닫혀 있었다. 가게 문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꽃을 두고 갔지만 안에는 냄새가 바뀌었다. 빵 냄새 대신 묵은 피와 침묵의 냄새가 남았다. 정수는 말이 없어졌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밤이 되면 밖으로 나가 형님의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다.
나는 수연에게도 아이에게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문자를 보냈다. 괜찮아요? 지훈 씨,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나는 답을 하지 못했다. 지금의 나는 그녀가 알던 그 빵 굽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수가 말했다. 형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는 눈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정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형님을 그렇게 만든 놈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형님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돌았다. 혼자 싸우지 마라.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정수야. 예.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정리하러 가는 거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형님의 장례를 마친 후 나는 오래된 가방을 꺼냈다. 낡은 천 안에는 내가 구호였던 시절의 흔적들이 들어 있었다. 접힌 사진 한 장, 접착제 자국이 남은 권총,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 그 안에는 조직이 나를 도구로 썼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작전 519, 대상 7 회수 완료. 형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 기록의 끝자락에서 다시 내 이름을 불러냈을 것이다. 나는 가방을 닫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엔 그 이름을 내가 끝내리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움직였다. 정수는 형님이 숨겨둔 연락망을 정리했고 나는 옛날에 썼던 암호화 루트를 다시 꺼내 들었다. 모든 길은 결국 회장의 본거지로 이어졌다. 그곳은 변해 있었다. 외형은 회사처럼, 안쪽은 여전히 감옥처럼. 회장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 있었다. 그에게 가장 무서운 건 경찰도 다른 조직도 아닌 살아서 돌아온 유령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는 새벽에 움직였다. 어둠이 아직 남아있을 때, 총소리가 들려도 사람들이 꿈속에 머물 때, 나는 오랫동안 잊었던 동작들을 다시 반복했다. 걸음, 호흡, 시선의 각도, 모든 게 익숙했고 모든 게 싫었다. 정수가 낮게 물었다. 형, 무섭지 않아요? 나는 대답했다. 무섭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회장이 있던 건물은 도시 외곽의 오래된 별장이었다. 경비원들은 여전히 그 시절의 방식대로 지키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정수야, 형님이 있던 자리 기억나지? 예. 오늘은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 서는 거다. 우리는 담장을 넘었다. 발소리가 눈 위를 밟듯 고요했다.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자 회장의 방 앞에 2명이 서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굴을 꺼내 들었다. 손가락으로 꾹 눌러 던지자 짧은 섬광이 터졌다. 그 순간 정수가 빠르게 움직였다. 소리 없이 2명이 쓰러졌다. 우리는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회장이 있었다. 늙은 얼굴, 여전히 비싼 시계와 반지를 차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조용히 웃었다. 결국 이렇게 오는구나. 형님을 왜 죽였습니까?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세상이 돌아가려면 낡은 부품은 버려야 하지 않겠나? 그게 질서야. 질서?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형님은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운 분이었다. 그걸 무너뜨린 게 질서라면 나는 그 질서를 부숴야겠네요. 회장이 웃음을 멈췄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넌 이미 죽은 놈이야. 구호. 세상은 널 잊었어.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렸다. 구호. 한때 나를 정의하던 이름.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요. 구호는 죽었습니다. 오늘 죽는 건 당신입니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총성이 터졌다. 유리 파편이 튀었고 순식간에 방 안으로 검은 복장의 남자들이 뛰어들었다. 정수가 놀라 외쳤다. 형? 그들은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대신 우리 앞에 섰다. 한 남자가 헬멧을 벗었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임무 확인. 대상 구호 생존.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당신들은 북에서 왔다. 우린 널 확인하러 왔다. 정수가 총을 움켜쥐며 외쳤다. 뭐라고요? 남자가 손을 들었다. 진정해라. 우린 내 적이 아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방 안에 경호원을 제압하고 회장을 붙잡았다. 이 자식이 바로 너희 형님을 죽인 명령권자다. 나는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깨져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게 복수라면 지금 끝내라. 그 말은 북의 공작원이 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총을 꺼내 들어 회장의 이마 앞에 겨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군지 너도 모를 거다. 나는 대답했다. 맞아요. 이제 알아요. 방 안에 총성이 울렸다. 짧고 낮게. 회장의 몸이 쓰러졌다. 모든 게 끝난 듯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총성이 터졌다. 이번엔 내 쪽이었다. 왼쪽 어깨에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다. 몸이 뒤로 젖혀지고 정수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형? 시야가 흔들렸다. 총을 쏜 건 복도 끝에 숨어있던 남자였다. 회장의 마지막 남은 경호원. 그는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공작원이 움직였다. 짧은 섬광, 그리고 정적.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내 시야가 흐릿해졌다. 몸이 바닥에 닿자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의식이 끊기기 전에 이 말만 기억해라. 공작원이 내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넌 이미 제거된 존재다.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말은 이제 내가 누구로 살아가든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평범하게 살아라, 지훈. 구호는 오늘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손이 내 어깨 위로 올려졌다. 짧은 주사기 하나가 내 팔에 꽂혔다. 그리고 세상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하얀 빛, 기계음, 양냄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왼쪽 어깨는 붕대로 감겨 있었다. 정수가 옆에 앉아 있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형, 살아서 다행입니다. 나는 목이 말라. 겨우 물 한 모금을 삼켰다. 회장은 끝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하고 갔어요. 그 사람들, 형님 말대로였어요. 혼자 싸우지 말라 했잖아요. 이번엔 형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몸 안의 통증이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넌 이미 제거된 존재다. 그 말은 내게 처음으로 자유를 주었다. 이제 누구도 나를 구호라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나는 속삭였다. 형님, 이제 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형님은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굽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도 상처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빛 속에서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지훈아, 빵이 다 구워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봄이었다. 유난히 바람이 부드럽던 봄. 오랜 병원 생활을 끝내고 나는 다시 습관 베이커리의 문을 열었다. 기름 냄새 대신 고소한 반죽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정수가 커피를 내리며 나를 보았다. 형, 이제 진짜 돌아온 거죠? 나는 웃었다. 그래, 이번엔 도망 안 간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빵이 다시 구워지는 걸. 나는 오븐 앞에 섰다. 그곳은 변함없이 뜨거웠고 한때 내 손이 피로 얼룩졌던 그 손끝은 이제 밀가루로 하얗게 물들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수연이 돌아왔다. 그녀의 눈가엔 피곤함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녀는 조용히 내 앞치마 끈을 매주며 말했다. 빵 냄새가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빵 냄새. 그건 내게 삶의 냄새였다. 그리고 그 냄새를 다시 맡을 수 있다는 게 이제는 어떤 상처보다 큰 축복처럼 느껴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게 안엔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들러 지훈 아저씨, 초코빵 있어요? 하고 외쳤다. 정수는 여전히 그들에게 농담을 던졌고 수연은 웃으며 계산대를 지켰다. 오늘은 무슨 빵 구울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오늘은 사람 냄새 나는 빵을.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건 무슨 빵이에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굽는 빵이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 빵은 나눠 먹는 거겠네요. 그렇지. 그리움은 혼자 먹으면 너무 짜니까. 우리 둘은 한참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진짜 살아있음을 느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나는 혼자 밖으로 나왔다. 거리는 어둑했고 가로등 아래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스쳐간 사람들을 떠올렸다. 이곳에서 처음 총을 잡게 했던 교관.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이는 법만 배운 사람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야 깨닫는다. 그의 냉혹함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남게 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걸. 고맙습니다. 함께 싸웠던 500번대 동료들. 그중 누구는 이미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나는 이곳까지 왔다. 그들도 언젠가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길 바란다. 영철 형님,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사람. 총 대신 반죽을 쥐게 해준 사람. 형님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차가운 금속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겠지. 형님, 이제 형님이 굽던 그 빵 냄새로 세상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수, 막내였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녀석. 이제는 혼자 커피도 내리고 손님에게 인사도 잘한다. 형님이 원했던 빵집다운 빵집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럽다. 고맙다, 정수야. 수연, 내게 다시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 눈빛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사람. 그녀와의 매일이 내겐 기적이다. 그리고 북에서 온 그 남자. 그는 내 이름을 다시 없애주었다. 넌 이미 제거된 존재다. 그 말이 내게는 이제 자유다라는 뜻이었다. 그가 떠나며 남긴 그 한마디 덕분에 나는 드디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간이 흘러 가게 앞에는 작은 간판이 새로 달렸다.
습관 베이커리 사람 냄새 나는 빵집. 정수가 말했다. 형, 간판 너무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오지. 그날 오후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리에서 수연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끝이 따뜻했다. 지훈 씨, 이제 진짜 평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글쎄요. 평범은 아직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웃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이 되자 나는 조용히 가게 불을 끄고 수연과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엔 하얀 밀가루 반죽 대신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반지 하나. 은색의 얇은 고리, 가게의 불빛에 반짝였다. 수연 씨, 네. 우리 같이 빵 굽고 같이 늙읍시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이건 반죽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웃었다. 네. 우리 같이 굽죠. 그 순간 밖에서는 다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비 냄새와 빵 냄새가 섞인 공기가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 이제 나는 구호가 아니라 권지훈,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가게의 제빵사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 깊어졌다. 거리에는 불빛이 줄고 가게 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았다. 나는 문을 닫고 나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건 아마 형님일지도 모르겠다. 형님, 오늘은 소금빵이 잘 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인간의 욕망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이 작은 빵집만큼은 누구도 다치지 않는 세상이었다. 사람은 다시 빵을 굽고 사랑은 다시 익어간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구운 빵 냄새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낀다.